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는 남북의 분단으로 민족 간 이별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 분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과 정서를 공유하는 민족문화유산은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민족 공동문화유산을 찾아보는 것이야말로 남북이 하나 되는 씨앗을 발견하는 일일 텐데요. 그중 하나가 민화로 남북의 뿌리를 찾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순수 사회문화적인 교류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언어 또는 공동의 역사 문제라든가 이건 우리 공동의 민족 문화의 자산이기 때문에 민족 문화 자산을 공동으로 같이 개발하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요인이 개입될 여지는 전 없다고 봅니다. 민화의 기원을 밝히자면 한반도 인류의 출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만큼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암벽화나 청동기 시대의 공예품, 삼국시대의 고분벽화, 그리고 고려 조선시대의 미술공예품 등 여기에 민화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그러나 현대 민화의 유래와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사람들의 삶과 함께한 민화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산원공상 계급에서 민화를 그린 사람을 환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사회에서는 사실은 천한 계급들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근대 현대에 와서 민화는 천한 사람들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떠돌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천대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민화의 특징 중 어떤 사람들은 익명성을 꼽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다 공예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림을. 궁중회화는 그야말로 나라에서 보증을 하고 국가기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 이름을 집어넣을 수는 없죠. 국가에서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대량으로 그림을 제작했던 화공들이 있었습니다. 이 화공들도 일종의 회사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제 이름을 집어넣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림들은 선비 그림들 빼고는 사실은 대부분의 민화들은 이름이 없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원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을 공예품이라고 여길 만큼 사람들의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던 그림이 바로 민화입니다. 민화는 서민들의 삶에서 탄생한 가장 한국적인 그림으로 선조들의 정신과 정서를 엿볼 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입니다. 민화는 민중에 의해 그려진 그림으로 서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나 꿈이 담겨 있는 그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십장생도를 통해 불로장생을 기원하고 방위신이나 십이지신상과 같은 그림은 문설주에 붙여두어 재앙을 몰고 오는 나쁜 귀신을 쫓고 상서로운 일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선조들은 믿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민중의 생활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게 행복, 그 다음에 오래 살고 복 많이 받는, 그래서 수복 문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민화의 그 성격이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기를 바람였는데, 오래 살고 복 많이 받으려면 잡된, 질병, 삿된 그런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용은 복을 불러들인다고 생각을 했고, 호랑이는 집안에 들어온 나쁜 삿된 것들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닭 그림 같은 경우인데,
닭이 울면 귀신이 도망가죠. 그러니까 닭 그림을 대문에 붙인다든가 부엌에 화재가 날까 봐서 화재를 막기 위해서 해태 그림을 그려서 부엌문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민화의 그 성격을 따져서 들어가면 벽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민화는 실용적인 목적 외에도 생활 속 장식화로도 활용됐는데요. 책거리가 그중 하나입니다. 책거리는 책과 함께 문방사우 등 여러 물건들을 함께 그려넣은 그림으로 특히 조선시대 민가에서 널리 사용됐습니다. 책이 귀했던 당시에는 방 안에 책가도 같은 그림을 걸어놓고 눈과 마음으로 지식을 탐미했던 거죠. 당시 우리 조상들이 지식과 학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수묵화와 같은 동양화가 선비들의 전유물이었던 반면 민화는 실용 생활화로 서민들의 전유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떠돌이 환쟁이들에 의해 그려진 그림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천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민화가 빛을 보게 된 건 조선시대 영정조 때입니다. 궁안에서 그려지며 궁중민화 혹은 궁화로 불리며 부흥기를 맞이했지만 민화만이 가지고 있는 기복적이며 상징적인 특성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복을 바라고 기원하는 마음은 신분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갖고 있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화에 대한 정의나 분류는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화의 그 그린 작가, 민화를 그린 작가 또는 민화의 쓰임새, 또 민화의 시대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민화란 용어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그 민화라는 용어가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래 한국에서 민화라는 용어를 바꾸자. 그래서 한의 그림, 결의 그림, 을의 그림, 민중의 그림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화만큼 적절한 용어가 없어요. 또 지금까지 이름 없는 모든 그림을 민화라고 했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 궁중화, 종교화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민화는 민족의 미의식과 정감이 표현된 결의 그림인 민족화 또는 평민, 서민의 습관화된 대중적인 그림 등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는 요소가 바로 민족입니다.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가 반영된 소박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민화의 특징과 관계가 있죠.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 그림인데요.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단원 김홍도의 작품인 송하맹호도와 작자미상의 그림에서 민화의 특징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송하맹호도는 제목 그대로 소나무 밑에 아주 맹스러운 호랑이를 그리는 작품인데 호랑이는 주로 우리가 까치호랑이 그림처럼 주로 연초에 벽사용으로 그려졌던 것이 대부분이었고 선비들 그림이나 아니면 또 궁중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이런 요소를 가진 그림이 이 김홍도라고 하는 천재적인 화가에 의해서 아주 굉장한 수준의 그림이 된 거죠. 사실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자세가 호랑이 자세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자세가 아니고 호랑이도 그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민화적 요소인 다시적 구도에 의해서 정면에서 본 것과 측면에서 본 것과 위에서 본 세 가지 구도를 합쳐서 만든 구도입니다. 민화의 요소인 그 호랑이 그림을 사실은 선비들이 감상화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 송하맹호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원 김홍도의 송하맹호도는 흐트러짐 하나 없는 털에서 호랑이의 위엄이 느껴집니다. 반면 민화 속 호랑이는 위엄과 품격은 온데간데 없고 표정이며 성긴 털이 어딘가 어리숙한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에 김홍도의 그림에서보다 더 뒤틀린 호랑이 자세는 익살스러움에 화법의 파격적임마저 보여줍니다. 소박하면서도 익살스러우며 파격적이기까지 한 민화가 신분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화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내용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 그래서 잘 살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 또 많은 자식을 남기고 또 오래 후손을 남기는 이런 욕망, 그리고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 또 그리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한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런 보편적인 욕망을 담고 있는 것이 민화가 가지고 내용적 특징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나 혹은 선비들이나 아니면 뭐 왕실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화가 보통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민화. 외세 침략과 민족 분단 속에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현대인들의 삶에 슬그머니 다가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우리 민화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마음의 향수, 문화의 향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삶의 추적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와 닿는 감이 어느 문화보다 쉽고 편안한 문화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민화라는 정말 그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화의 굴곡진 역사가 우리 민족, 서민의 삶과 닮아 있음은 우연일까요? 풍류이자 생활이며 애환이자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 민화가 지금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이러한 민화적 특성이 필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족 공동문화유산 민화편 2부에서는 재조명되고 있는 민화가 현대 남한과 북한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남북관계에서의 민화를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남과 북의 정신과 정서를 하나의 뿌리로 잇고 있는 선조들의 민화 작품들을 감상하며 남북이 하나 되는 세상을 꿈꿔보시길 바랍니다.